화려한 비단 상점 앞에서 한 노파가 상점 주인에게 등대 밀려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누더기가 된 옷 사이로 마른 뼈마디가 드러난 노파는 깨진 밥그릇 조각을 부여잡고 애처롭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비녀, 우리 서방님이 정표로 주신 소중한 비녀인데 이 몹쓸 놈들아, 사람 죽인다, 비녀 내놓아라. 그것은 명나라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타국 땅에서 잊힌 줄 알았던 사무치게 그리운 고국 조선의 말이었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던 이 대감대가신 정생의 발걸음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정생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저 갈라진 목소리, 저 서러운 곡소리는 평생 꿈속에서조차 잊지 못한 아내 홍도의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정생은 비단 관복 자락이 흙먼지에 더러워지는 것도 잊은 채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고 있는 노파의 마른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부인, 부인, 나를 좀 보시오. 정말 홍도 당신이 맞는가? 남원 땅의 그 홍도가 정말 맞는단 말이오. 정생의 호통 섞인 부름의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먼지로 범벅이 된 노파의 얼굴에는 30년 전에 고았던 자취는 간데없고 오직 모진 풍파를 견뎌온 깊은 주름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초점 없는 눈동자에 정생의 얼굴이 맺히는 순간 노파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정녕 우리 서방님이십니까? 죽어서 저승길에서 만난 것이 아니옵니까? 두 노인은 소주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서로를 붙들고 오열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이 춤을 추고 금은 보화가 넘쳐나는 명나라의 가장 번화한 거리였지만 그들에게는 오직 서로의 천만이 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구경했지만 그 울음소리에는 30년간 묵혀온 한과 고통이 서려 있어 누구도 함부로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만남의 시작은 30년 전 조선 땅을 피로 물들였던 정유재란의 그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라도 남원의 성벽이 왜군의 포화 속에 무너져 내릴 때 정생과 홍도 부부 앞에는 왜군보다 더 무서운 적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생의 오랜 벗이라 믿었던 최치수였습니다. 최치수는 정생의 재능을 질투하고 홍도의 미모를 탐내며 평생을 열등감 속에 살아온 자였습니다. 전란의 혼란을 틈타 제 목숨을 부지하고 출세의 길을 찾던 그는 결국 왜군과 내통하여 성문을 열어젖히는 배은망덕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불길이 하늘을 찌르고 백성들의 비명이 남원 땅을 진동시키던 그 아비규환 속에서 최치수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정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정생, 자네는 여기서 죽어줘야겠네. 자네가 없어야 홍도가 내 여자가 되지 않겠나? 최치수의 밀고로 왜군에게 포위된 정생은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그때 홍도가 남장을 한 채 칼을 들고 나타나 남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방님 어서 피하십시오. 이 배신자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강물에 몸을 던지소서. 살아서 부디 살아서 훗날 저를 찾아주십시오. 홍도는 제 몸을 던져 최치수를 붙들었고 정생은 눈물을 머금고 성벽 너머 하수구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것이 30년 전 두 사람이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이자 지옥 같은 생이별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생은 명나라 원군에 의해 구조되어 이역만리 소주 땅에서 가신으로 살아남았고 홍도는 왜군 장수의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소주 상점 주인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몽둥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이 노파가 우리 상점의 은비녀를 훔치려 했단 말이오. 대감댁 가신이라 해도 도둑을 감싸면 명나라 법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정생은 노파의 손에 쥐어진 부러진 비녀 조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헤어지던 날 홍도가 머리에서 뽑아 정생에게 건네려다 부러졌던 바로 그 정표였습니다. 정생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명나라 관아의 명패를 꺼내 상점 주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닥쳐라, 이 비녀는 30년 전 내가 직접 아내에게 준 정표다.
내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나의 정실 부인을 도둑으로 모느냐. 이 여인이 겪은 고초를 내 놈의 비단 따위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정생의 사자 후에 상점 주인과 건달들이 혼비백산하여 물러났습니다. 정생은 기운 없이 늘어진 홍도를 등에 업었습니다. 30년 전에는 그렇게나 가벼웠던 아내였건만 이제는 그 세월의 무게가 더해져 정생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정생은 다짐했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만든 배신자 최치수 그리고 그녀를 유린한 외군 놈들에 대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끊어놓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처절한 사필 규정의 본때를 보여주리라. 정생은 이를 갈며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정생은 정신이 혼미해진 홍도를 등에 업고 자신의 대저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주의 화려한 등불들이 길을 밝혔지만 정생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는 듯 무거웠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홍도의 메마른 숨결이 정생의 옷깃을 적셨습니다. 30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가련한 여인은 대체 어떤 지옥을 건너온 것일까요? 저택에 도착한 정생은 하인들을 시켜 가장 따뜻한 방에 군부를 지피고 명나라에서 제일 가는 의원을 불러오라 명했습니다. 향기로운 약탕물이 준비되고 비단 침구가 깔렸지만 홍도는 그 안락함이 오히려 낯설어 몸을 떨었습니다. 의원이 처방한 약을 마시고 겨우 정신을 차린 홍도가 눈을 떴을 때 정생은 그녀의 손을 꼭 쥐고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제 괜찮소. 여기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가겠지만 당신은 이제 안전하오. 대체 그동안 어디에 있었소? 일본으로 끌려갔다는 소식만 듣고 내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는데 말이오. 정생의 물음에 홍도의 눈에서 다시금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 규슈의 낯선 해안가에 던져졌던 그날의 기억을 꺼내놓았습니다. 홍도를 포로로 잡아간 자는 왜군의 장수 구로다였습니다. 그는 남장을 풀고 드러난 홍도의 고결한 자태에 매료되어 그녀를 자신의 수청기생으로 삼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구로다는 칼날을 세워 협박하기도 하고 화려한 보석을 내밀며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홍도는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그 모든 유혹과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장군, 내 몸은 비록 당신의 소나귀에 있으나 내 마음은 조선의 하늘 아래 두고 왔습니다. 짐승도 제 짝을 잃으면 슬피 우는데 사람으로 태어나 어찌 원수의 품에 안기겠습니까? 정 나를 취하고 싶다면 이 칼로 내 목을 먼저 치십시오. 홍도의 서슬 퍼런 기가에 구로다는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홍도를 굴복시키기 위해 그녀를 좁은 광간에 가두고 끼니를 끊었습니다. 쥐가 찍찍거리고 찬바람이 몰아치는 그곳에서 홍도는 정생이 주었던 부러진 은비녀 조각을 가슴에 품고 견뎠습니다. 배가 고프면 손가락을 깨물어 그 피로 벽에 남편의 이름을 썼고 추위가 닥치면 정생과 함께 걷던 남원의 따뜻한 들판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로다는 홍도의 미모를 망가뜨려야 그녀의 고집이 꺾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달궈진 인두를 들고 그녀의 방으로 들이닥친 것이지요. 이래도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 내 고운 얼굴에 낙인을 찍어 다시는 남편 놈이 너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구로다가 광기 어린 눈으로 다가올 때 홍도는 오히려 당당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낙인을 찍으십시오. 얼굴에 흉터가 남는다 해도 내 마음속에 새겨진 남편의 얼굴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군, 명심하십시오. 하늘은 눈이 있어 신의를 저버린 자를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당신의 앞날에 닥칠 재앙이 머지않았습니다. 홍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밖에서 다급한 전령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왜군이 조선에서 퇴각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어 구로다의 영지 역시 위태로워졌다는 비보였지요. 구로다는 홍도를 죽일 틈도 없이 갑옷을 챙겨 전장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홍도는 그 혼란을 틈타 일본인 어부의 배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고 명나라 무역선에 구출되어 이곳 소주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타국 땅에서 조선의 포로였던 노파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뿐이었습니다. 홍도는 길바닥에서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오직 하나 정생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홍도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듣던 정생은 이를 부두득 갈았습니다. 부인 고생 많았소. 정말 장하오. 당신의 그 굳은 절개가 결국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오. 하지만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놈 최치수를 잊어서는 안 둬. 그놈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내 반드시 찾아내어 죗값을 물을 것이오. 사실 정생이 소주에서 이 대감의 가신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언젠가 아내를 찾기 위해 권력과 재력이 필요하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서쪽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부부는 재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주의 어두운 뒷골목에는 정생의 권세를 시기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 무리의 우두머리는 놀랍게도 과거의 악연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의 주인은 놀랍게도 늙고 병든 거지의 행사액을 한 최치수였습니다. 천하의 배신자 최치수. 그는 남원성에서 홍도를 납치하려다 실패한 뒤 왜군에게 빌부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도 명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명나라 상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 걸려 모진 매를 맞고 다리를 저느라 소주의 뒷골목에서 소매치기 일당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며 연명하고 있었지요. 그런 그가 낮에 저작거리에서 일어난 소동을 목격한 것입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호령하던 그 위엄 있는 남자가 죽은 줄만 알았던 정생이고 그가 등에 업고 간 거지 노파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탐냈던 홍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최치수의 뒤틀린 심장에는 도끼가 다시 차올랐습니다. 정생 이놈, 너는 대감대가신 노릇을 하며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라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최치수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소주 바닥에 불안당들을 모았습니다. 그 시각 정생의 침소에서는 홍도가 겨우 기운을 차리고 남편의 손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돌아온 것이 화가 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이미 늙고 병든 몸인데 서방님은 이토록 높은 자리에 계시니 말이옵니다. 정생은 홍도의 주름진 손등에 자신의 뺨을 갖다 대었습니다. 부인,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시오. 내가 이 자리에 오른 유일한 이유는 오직 당신을 찾기 위함이었소. 부부의 애틋한 대화가 이어지던 그때 저택담장 너머로 불길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치수가 보낸 불안당들이 저택 창고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길과 함께 하인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정생은 급히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부인, 여기서 꼼짝 마시오. 내 금방 상황을 정리하고 돌아오겠소. 정생이 방을 나선 찰나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홍도의 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최치수였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다가와 홍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홍도야, 오랜만이구나. 30년 전 남원성의 그 불길 속에서도 너는 참으로 예뻤는데 이제는 영락없는 할망구가 되었구나. 홍도는 그 끔찍한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를 생이별하게 만든 악귀 같은 남자. 홍도는 떨리는 몸을 가누며 바닥에 놓인 은비녀 조각을 쥐었습니다. 초의 치수, 내 놈이 사람이냐? 어찌 여기까지 쫓아와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냐? 최치수는 홍도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으며 비웃었습니다. 괴롭히다니. 나는 내 서방의 그 잘난 명예를 무너뜨리러 왔다. 대감댁 가시니 외놈에게 몸을 더럽힌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정생의 자리도 끝장나겠지. 그러니 순순히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네 서방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최치수의 협박은 잔인했습니다. 홍도의 가장 아픈 곳, 바로 남편에 대한 사랑을 이용하려 한 것이지요. 홍도는 눈물을 머금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의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감옥에서도 명나라의 길바닥에서도 살아남은 강인한 조선의 아내였습니다. 그래, 최치수, 너는 예나 지금이나 비겁한 놈이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내 서방님은 내 놈의 그 얄팍한 꼼수에 넘어갈 뿐이 아니다. 그때 방문이 거세게 열리며 정생이 들이닥쳤습니다. 불길을 뚫고 돌아온 정생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생은 최치수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30년간 억눌렀던 증오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치수, 내 놈이 살아있었구나. 하늘이 내 놈을 살려둔 이유가 바로 오늘 내 손에 죽게 하기 위함이었던 모양이다. 정생의 칼날이 최치수의 목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최치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퇴로는 막혀 있었습니다. 소주의 권세가인 정생의 가신들이 이미 마당을 포위하고 있었지요. 최치수는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생, 아니 정대감, 내가 잘못했네. 옛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봐주게. 나도 전란 중에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이네. 정생은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옛정? 내 놈이 남원성의 백성들을 배신하고 내 아내를 유린하려 했을 때 이미 우리 사이의 정은 끝났다. 사필귀정이라 했다. 내 놈의 그 더러운 죄는 죽음으로도 다 씻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정생은 그 자리에서 칼을 휘두르는 대신 최치수를 관아로 넘기라 명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평생을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썩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치수는 울부짖으며 끌려갔고 저택의 불길도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부부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불길에 그을리고 눈물로 젖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고국 조선으로 돌아가 조상들의 묘소에 술 한 잔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소주 관아로 끌려간 최치수의 최후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정생이 모시는 이 대감의 위세는 소주 땅에서 하늘을 찌르고 있었으니 대감의 충직한 가신을 해하려 하고 그 부인을 모욕한 죄는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치수는 정유재란 당시 조선에서 저지른 배신과 명나라에서 저지른 소매치기 및 방화미수죄가 낱낱이 밝혀져 평생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 창사를 붙잡고 정생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구걸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 했던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한 자는 제 눈에서 진물이 나야만 그 죄값이 끝나는 법이지요. 최치수는 결국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며 그 추악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정생의 저택에는 비로소 꿈에 그리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생은 아내 홍도를 위해 소주에서 가장 솜씨 좋은 재봉사들을 불러 조선의 한복을 지어 입혔습니다. 30해 만에 하얀 저고리와 남치마를 입고 거울 앞에 선 홍도의 모습은 비록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으나 그 기품만큼은 남원성 최고의 여인이었던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정생은 홍도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거친 손을 자신의 얼굴에 대었습니다. 부인, 이제 원수도 갚았고 우리를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소.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소. 바로 우리가 나고 자란 고향 조선 땅이라오. 당신은 어떠하오? 이 화려한 소주 땅에서 여생을 편히 보내고 싶소? 아니면 험한 뱃길을 다시 건너 고국으로 가고 싶소? 홍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비단옷에 기름진 음식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제가 일본의 차가운 관간에서도 명나라의 먼지 나는 길바닥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남원 땅의 푸른 산천과 서방님과 함께 걷던 그 들판을 다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고향 땅에 뼈를 묻고 싶습니다. 정생은 홍도의 결연한 의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대감에게 그간의 사정을 정중히 고하고 조선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감은 정생과 같은 인재를 보내는 것이 못내 아쉬웠으나 두 부부의 기적 같은 사랑과 충심에 감동하여 큰 배 한 척과 평생 쓰고도 남을 재물을 내주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부부를 태운 배가 소주 운하를 지나 끝없는 바다로 나아갈 때 정생과 홍도는 갑판 위에 서서 멀어지는 명나라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포로가 되어 끌려올 때는 눈물과 절망뿐이었으나 이제는 당당한 조선의 백성으로서 고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전라도 남원의 산세가 수평선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부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전쟁의 흔적은 희미해졌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아는 얼굴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생은 예전 자신의 집터로 향했습니다. 잡초만 무성한 그곳에서 정생은 무너진 담벼락 조각을 만지며 통곡했습니다. 부부는 이튿날 조상들의 묘소를 찾아 정성껏 마련한 술과 음식을 올렸습니다. 홍도는 묘소 앞에 엎드려 30년간 품어온 부러진 은빈열을 땅에 묻었습니다. 조상님들, 이 불초한 며느리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서방님을 지키겠다는 약속, 조선 여인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비녀와 함께 저의 고통도 이 땅에 묻으려 합니다. 남원 땅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정생 선비가 일본과 명나라를 거쳐 아내를 찾아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진정한 신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정생과 홍도는 남은 재물을 털어 전란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거두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며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젊은 날에 빛나던 청춘은 전쟁과 유랑 속에 사라졌지만 고난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 하나만 있다면 그 어떤 거센 풍랑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